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새들 중에서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알려진 새들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산새들 중에 효도를 하는 새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새들 중에 효도를 하는 새가 정말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성애가 아주 강한 새도 있으며 반면에 아주 악질적이고 싸가지가 없는 새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새들과 실제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는 않지만 전설로 전해 내려오는 새들에 대하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새가 까마귀입니다. 그만큼 까마귀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근한 새지만 색깔이 검고 울음소리가 까악 하고 울어 듣기가 좀 거북한 데다가 썩은 짐승의 냄새를 잘 맡는 습성 때문에 옛날 시골 마을에 초상이 나면 제일 먼저 까마귀가 마을로 내려와 초상집 주위를 빙빙 돌며 까악 하고 울어대니 사람들은 까마귀를 불길한 새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까마귀가 울면 애군을 물리친다는 의미에서 패 하고 침을 씹어 뱉었습니다. 까마귀로 인하여 생긴 말 중에 까마귀 고기를 먹었느냐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까마귀 색깔이 까맣기 때문에 그에 비유하여 무엇을 까맣게 잘 잊어버리는 사람에게 핀잔을 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까마귀는 무리를 지어 다녀도 리더가 없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행동을 하는데 그에 비유하여 까마귀가 모인 것처럼 질서가 없이 모인 병졸 또는 군중이라는 뜻으로 오합지졸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불길한 새로 알려진 이러한 까마귀가 새들 중에는 제일 영리하고 효도를 하는 유일한 새라면 여러분들은 믿겠습니까? 캐나다 맥길 대학에서 실험한 결과 조류 중에 까마귀가 제일 머리가 영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까마귀는 물이 반쯤 들어있는 병 속의 물을 뿌리를 넣어도 먹을 수 없자 돌을 물어다가 병 속에 집어넣어 돌의 부피만큼 물이 올라오자 뿌리로 병 속의 물을 먹는 영리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는 어미 까마귀가 늙고 병이 들어 둥지에서 나오지 못하고 앉아있으면 새끼 까마귀가 어미 까마귀에게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이를 반포지효 또는 반포보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어 효도를 한다는 뜻입니다. 조선 고종 때 가곡 원류를 지은 박효가는 효도하는 까마귀를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누가 까마귀를 검고 흉하다 했는가. 반포본 이 안이 아름다운가. 사람이 저 새만 못함을 못내 슬퍼하노라. 그런데 까마귀는 털이 까맣지만 털을 다 뽑아보면 속살은 흰색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백로는 털이 흰색이지만 털을 뽑으면 속살은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조선 개국의 공신 이직은 이런 시를 읊었습니다. 까마귀 검다 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 소냐. 겉이고 속 검은 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여러분, 불길한 새로 알려진 까마귀가 이렇게 새들 중에는 머리가 제일 영리하고 새들 중에 유일하게 효도를 하는 새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으므로 앞으로 까마귀를 보면 불길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들에게 행운과 좋은 일이 생길 것을 미리 알려주는 새, 즉 길조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류 중에서 모성애가 가장 강하다는 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꿩은 순 우리말로 수컷은 장기, 암컷은 까투리, 새끼는 꺼뱅이라고 합니다.
꽁의 새끼 꺼뱅이는 병아리처럼 생겼지만 다리가 길어서 매우 어색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에 비유하여 조금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을 우리는 꺼벙이라고 하는데, 이 꺼벙이는 꽁의 새끼 꺼뱅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꽁의 수컷은 털이 아름답고 화려하나 암컷은 털이 갈색이고 검은색 얼룩무늬가 있습니다. 꽁은 닭보다도 맛이 좋지만 꽁을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꽁 대신 닭이라는 말이 생겼으며, 또한 가정은 어떻든 결과가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꽁 잡는 것이 매라는 말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꽁은 멀리 날지는 못하지만 땅 위를 빨리 걸어가기 때문에 엄청 빠릅니다. 또한 꽁은 본능적으로 예지 능력이 뛰어난 조류입니다. 꽁은 큰 날개 소리와 울음소리로 지진을 예고해 주기도 하고, 꽁이 봄에 산중턱에 둥지를 틀면 그해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산중턱 아래에서 둥지를 틀면 그해 가뭄이 든다고 합니다. 쥐도 꽁과 같이 예지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배가 잠시 육지에 정박해 있는 동안 쥐가 그 배에서 떼지어 내리면 그 배는 출항을 하면 반드시 침몰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쥐는 그 배가 침몰한다는 징후를 알고 미리 대피를 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구두끈이 끊어지면 배신을 당한다는 징조라고 합니다. 이를 주역에서는 산풍고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항상 그 사람을 조심하고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꽁은 조류 중에서 모성애가 가장 강한 새입니다. 꽁이 둥지에서 알을 품고 있을 때에는 사람이 둥지 곁으로 다가가도 알을 버리고 날아가지 않고, 심지어 산불이 나서 둥지에 불이 붙어도 꽁은 날아가지 않고 알을 품고 그대로 불에 타 죽습니다. 그래서 꽁 먹고 알 먹고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익을 얻는 경우를 꽁 먹고 알 먹고라는 말을 쓰지만, 이 말의 유래를 떠올리면 어쩐지 마음이 짠해지고 숙연해집니다. 꽁처럼 모성애가 강한 새가 또 있습니다. 그 새는 바로 딱새입니다. 딱새는 크기가 참새만 하며 꼬리를 바르르 뜨는 버릇이 있습니다. 딱새는 또 한편으로는 철없고 겁없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딱새는 농촌의 민가에 들어와 냉장고, 경운기, 트랙터, 오토바이 헬멧 안에 둥지를 틀기도 하고, 심지어 신발장에 벗어놓은 신발 안에 둥지를 틀기 때문에 철없고 겁없는 새라고 합니다. 딱새는 모성애가 아주 강해 새끼를 위협하면 덩치가 자신보다도 10배나 큰 매도 공격을 하고 개도 공격을 합니다. 딱새는 몸집이 작지만 상대에게 쉴 틈 없이 공격을 해대기 때문에 덩치가 큰 매도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날아가 버립니다. 또한 딱새는 뒤끝 장렬합니다. 자신들에게 한 번이라도 해를 끼친 적이 있는 동물은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만나도 잊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이처럼 새끼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겁없이 상대를 공격하는 딱새의 모습을 보면 자식도 버리는 우리 인간이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다음은 악질적이고 싸가지가 없는 새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새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뻐꾸기입니다. 뻐꾸기는 5월에서 8월까지 산에서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뻐꾹 뻐꾹 하고 우는 것은 수컷이고 삐삐삐삐 하고 우는 것은 암컷입니다. 뻐꾸기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둥지를 만들지 않고 다른 새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아 다른 새가 키우도록 합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뻐꾸기는 자신의 몸집보다도 아주 작은 붉은 머리 오목눈이 딱새, 박새, 종델새 등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가짜 어미가
뻐꾸기 알을 품고 부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가짜 어미가 부화시킨 새끼 뻐꾸기의 다음 행동이 우리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새끼 뻐꾸기는 가짜 어미의 알보다도 하루 이틀 정도 먼저 부화되어 그때까지 부화되지 않은 가짜 어미의 알과 갓 부화된 가짜 어미의 새끼를 자신의 등에 얹어 둥지 밖으로 모두 밀어내고 둥지를 독차지합니다. 그러고 나서 새끼 뻐꾸기는 가짜 어미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약 20일 동안 받아먹고 자라다가 그동안 둥지 밖에서 기다리던 어미 뻐꾸기가 울음으로 신호를 보내면 유유히 둥지를 나와 어미 뻐꾸기에게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뻐꾸기를 악질적이고 싸가지가 없는 새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뻐꾸기처럼 다른 새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아 키우도록 하는 것을 탕란이라고 하는데 이런 탕란성 조류는 뻐꾸기뿐만 아니라 두개니, 매사촌 등이 있으며 이런 탕란의 본능은 자신의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조류 중에서 가장 빠르고 시력이 가장 좋은 새로 알려진 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매로 사냥을 즐겼는데 고려시대에는 매 사냥 기간인 응방을 전국적으로 설치하여 매 사냥이 성행하였습니다. 매의 종류에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송골매, 해동청, 보라매 등이 있습니다. 송골매는 몽골의 국조입니다. 송골매가 몽골의 국조가 된 이유는 송골매가 징기스칸의 생명을 구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징기스칸이 어려서 사냥을 나갔다가 목이 말라 샘물을 두 손으로 떠서 마시려고 하는데 송골매가 갑자기 나타나 징기스칸의 손을 쪼아 3번이나 샘물을 못 마시게 방해를 하여 화가 난 징기스칸이 그 송골매를 활로 쏘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샘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샘물에 독사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샘물에 독이 퍼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은 송골매를 죽인 것을 크게 후회하고 이때부터 송골매를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귀한 새로 여기고 몽골 대제국을 건설한 이후 송골매를 국조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요 세타령의 매에 대하여 수진이, 날진이, 해동청, 보라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수진이는 새끼 때부터 사람이 키운 매를 말하고 날진이는 야상매, 그리고 보라매는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새끼를 잡아 길들여 사냥에 사용하는 매이고 해동청은 보라매의 한 종류로서 우리나라의 고유의 매입니다. 매 사냥에서 유래된 말을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사냥이 성행한 고려시대에는 매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매 꽁지나 발목에 매 주인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이름표를 달아두었는데 이것을 시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냥을 나갔던 매가 주인을 찾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때 매를 탐낸 사람들이 그 매에 달아놓은 시치미를 떼고 자신의 매인 양 주인 행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치미를 뗀다는 말이 생겨 나왔으며 오늘날 자신이 하고도 하지 않은 채 알고도 모른 채 하는 것을 시치미를 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전설로 전해 내려오는 새들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종의 왕이라고 하는 보항새입니다. 보항새는 고대 중국에서 신성시했던 상상의 새로 수컷은 봉, 암컷은 황이라고 하는데 봉황의 울음소리는 퉁소를 부는 소리와 같고 이 새가 한번 나타나면 천하가 태평성대를 누린다고 하여 봉황은 곧 성군과 천자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봉황은 천리를 날아 아무리 배가 고파도 곡식을 먹지 않고 대나무 열매만 먹었으며 오동나무가 아니면 내려앉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봉황은 고대부터 성군의 덕치를 상징하기 때문에 궁궐문에
봉황의 무늬가 장식되고 국세 손잡이에도 조각되어 있으며 오늘날에도 이것이 전해 내려와 우리나라 대통령 전용 휘장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 정문에 2마리의 봉황이 그려져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 테스형을 찾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에 봉황새가 한번 나타나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설 속의 새 두 번째는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울지 않는다는 가시나무새입니다. 가시나무새는 영국 켈트족 신화에 나오는 새로 둥지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가시나무를 찾아다니다가 가장 길고 뾰족한 가시나무에 돌진하여 스스로 가시에 찔려 일생에 단 한 번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죽어간다고 합니다. 가시나무새가 가시에 찔려 처절하게 우는 그 울음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워 삼라만상이 숨죽여 든다고 하는데, 이러한 전설은 오스트레일리아 여류작가 콜린 맥켈로우의 장편 소설 가시나무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시나무새의 전설은 우리나라에서도 드라마, 영화, 노래, 책 등으로 많이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가시나무새의 전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것은 가장 처절한 고통 속에서 만들어지고 위대한 업적은 고통 없이는 이룰 수 없다는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상상의 새 비익조를 소개하겠습니다. 비익조는 암컷과 수컷의 눈과 날개가 각각 하나씩이어서 서로 짝을 짓지 아니하면 제대로 볼 수도 없고 날지도 못하는 상상의 새로 남녀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뿌리가 서로 다른 나무가 허공에서 만나 한 가지로 합쳐진 나무를 열리지라고 하는데, 비익조와 함께 남녀의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당나라 시인 백거이는 자한가에서 당나라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을 이 비익조와 열리지에 비유하여 노래하였습니다. 다음의 전설의 새는 고대 그리스에서 전해지는 딱따구리의 일종인 정커스입니다. 정커스는 목을 180도로 빙글빙글 돌리기 때문에 이 새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무섭고 불길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길한 징후, 불운의 뜻으로 사용되는 징크스라는 말이 이 정커스의 새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세상에 존재하였으나 인간의 흉포로 멸종된 새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도도새입니다. 도도새는 인도양의 모리셔스 섬에서 서식하던 새인데 1505년 포르투갈 선원이 모리셔스 섬을 처음 발견했을 때에는 이 섬에는 새들의 천적인 포유류가 살고 있지 않아서 이 새는 나무에서 떨어진 과일을 쪼아 먹고 살았기 때문에 하늘을 날아야 할 필요성이 없어 날지도 못하고 오리처럼 띠뚱띠뚱 걸어다녔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선원들은 이 새의 이름을 포르투갈어로 바보, 멍청이라는 뜻인 도도라고 지었습니다. 그 후 선원들이 이 새를 무분별하게 포획하여 잡아먹고 이 섬이 네덜란드의 식민지가 된 이후 이곳에 핵무소를 설치하자 원숭이, 쥐 등 포유류가 이 섬에 유입됨에 따라 이 도도새는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멸종되고 말았습니다. 멸종된 새 두 번째는 후이아입니다. 후이아는 아름다운 꽁지깃털로 멸종된 새입니다. 이 새는 영국의 식민지 뉴질랜드에서 서식하고 있었는데 1902년 영국의 왕세자 요코공이 뉴질랜드를 방문하였을 때 환영하러 나온 마오리 원주민이 그에게 전통적인 존경의 표시로 이 후이아의 아름다운 깃털을 왕세자의 모자에 꽂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유럽 전역에서 이 후이아의 깃털을 모자에 꽂는 것이 유행이 되어 사람들은 모자의 깃털을 만들기 위하여 이 후이아를 무분별하게 포획하는 바람에 이 새도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멸종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새가 아닌데 새로 오해될 수 있는 새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가요인 꼬복수의 노래
짝사랑에 나오는 의학새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새가 아니고 억새풀을 말합니다. 또 가수 현철이 부른 노래 제목 아미새도 새가 아니라 아름답고 미운 새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산새들 중에 효도하는 새, 모성애가 강한 새, 악질적이고 싸가지가 없는 새, 전설 속의 새 등 산새들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이 4대 우상론에서 우려한 바와 같이 오직 우리 인간을 위주로 생각하는 편견, 즉 종족의 우상에서 본 평가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본 새들의 특이한 행동은 오직 자신들의 생존을 위하여 철저하게 본능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인간의 윤리로 평가하는 것은 난센스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